이건 다 퍼졌잖아. 38년 끓인 국 한 그릇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퇴직 후 남편은 퇴직금 1억 2천을 숨기고 낯선 향수를 묻혀왔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반지하 서랍 속에서 먼지 쌓인 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돌아가신 부모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 김정희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38년간 살림만 했어요. 새벽 오시마다 눈을 떴죠.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시래기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3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아침이었어요. 시래기를 물에 불리고 된장을 풀고 멸치 육수를 부었죠. 시래기는 오래 끓여야 부드러워져요. 적어도 40분은 푹 끓여야 섬유질이 풀어지면서 입에 착 감기거든요. 그게 시래기 맛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남편 최동수는 지난해 8월에 정년퇴직했어요. 익산시청 환경과에서 37년을 근무했죠. 퇴직하고 나서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만 봤습니다. 뉴스 채널 돌리고 드라마 재방송 보고 예능 프로그램으로 채널 돌리고요. 리모컨 소리만 하루에 몇백 번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어요. 흰 쌀밥, 시래기국, 무생채, 김 멸치볶음. 38년간 차려왔던 평범한 아침상이었죠. 남편이 느릿느릿 일어나서 식탁 앞에 앉았어요. 국을 한 모금 떠먹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국이 다 퍼졌다고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그릇을 밀어내는 손길이 차가웠어요. 시래기가 너무 부드럽게 풀어졌다는 거였죠. 저는 조용히 시래기는 오래 끓여야 부드러워지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퍼진 거 아니냐고 먹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밥만 몇 숟가락 떠먹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또다시 TV 켜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시래기국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퍼졌다는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그 다음날 아침도 남편은 제가 차린 밥상에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김치가 너무 시다고 반찬이 맵다고 밥이 질다고요. 38년 동안 똑같이 해왔던 음식들인데 퇴직 후에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건 1987년 봄이었어요. 26살 때였죠. 중매로 만난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부모님께서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며 좋아하셨어요. 결혼 후 저는 곧바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키우고 시부모님 병수발도 들었죠. 돌이켜보면 제 삶에는 늘 누군가를 위한 시간만 있었어요. 남편 출근 준비, 아이들 학교 보내기, 시어머니 병원 모시기,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요.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고 1년이 지나갔고 38년이라는 세월이 쌓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인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자기가 돈을 버니까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라고 했죠. 명절 차례상도, 김장도, 대청소도 혼자 했습니다.
남편은 TV 보거나 친구들 만나러 나갔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전에는 출근하면 낮 시간이 제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으니까요. 눈치가 보이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은 청소기를 돌리는데 남편이 시끄럽다고 소리쳤어요. TV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TV 볼 때는 청소를 못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외출했을 때만 허둥지둥 진공 청소기를 돌렸죠. 밥상 투정도 점점 심해졌어요. 이게 뭐냐고, 이거 어제도 먹었다고, 또 된장찌개냐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요리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외출했다가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갔는데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났죠. 그런데 술 냄새만 난 게 아니었어요.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쓰지 않는 향수였어요. 달콤하고 진한 냄새였죠. 남편은 제 눈길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탁기에 남편 셔츠를 넣으면서 또 한 번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여자 향수였어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38년간 쌓아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덜컹덜컹, 탕탕탕. 마치 제 가슴 속에서 눌러왔던 분노가 함께 세탁기 안에서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큰아들에게요. 하지만 말을 제대로 꺼내기도 전에 아들이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했어요. 딸에게도 전화했죠. 부산에서 결혼해 사는 딸에게요. 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면서 아빠도 퇴직하고 힘드실 거라고 엄마가 좀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해요? 저는 38년 동안 이해만 하고 살았는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문득 주방 쪽을 돌아봤어요. 가스레인지, 싱크대, 식탁. 38년 동안 제가 서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저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오래 끓였다고 퍼졌다는 그 말이 제 인생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직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서재에서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죠.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외출한 사이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서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금액이 적혀 있었죠. 1억 2천만 원. 37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남편은 저한테 퇴직금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자기 돈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퇴직금이 자기 돈이라니요. 제가 38년간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신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어요. 저녁 7시쯤 되면 옷을 갈아입고 나갔죠. 어디 가냐고 물으면 친구 만난다고만 했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가 났고
그 낯선 향수 냄새도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향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셔츠의 밴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탁을 해도 삶아도 그 향수 냄새는 계속 제 코를 자극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익산역 근처 일식집 영수증이었어요. 금액이 15만 원. 혼자 먹기엔 많은 금액이었죠. 두 사람이 먹었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38년간 길들여진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남편한테 따지거나 소리 지르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죠.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는데 이번에는 향수 냄새가 더 진했어요. 옷에 완전히 배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잠든 척했어요. 남편이 욕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보다 오래 씻더라고요. 20분도 넘게 샤워를 했습니다. 냄새를 지우려는 거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세탁기를 돌렸어요. 남편 셔츠와 바지를 넣으면서 향수 냄새를 또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무감각해지는 느낌이었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덜컹덜컹, 탕탕탕. 38년간 제가 돌려온 세탁기였어요. 매일 아침 남편 옷을 빨고, 널고, 개서 옷장에 넣어줬죠.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갔던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문제는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자기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딸한테도 전화했어요. 딸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어요. 엄마가 좀 참아야 한다고요. 아빠도 퇴직하고 혼란스러울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참으라고요. 또 참으라고요. 저는 38년을 참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뭘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 외출했고 저는 혼자 어둠 속에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죠. 문득 통장이 생각났어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이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 월급은 모두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생활비만 받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그걸로 식비, 공과금, 잡비를 다 해결했죠. 38년간 모아온 돈이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에 적금과 예금까지 합치면 2억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돈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제가 아까 돌려놓은 세탁기가 탈수 중이었죠. 탕탕탕탕.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 인생도 저 세탁기처럼 빙글빙글 제자리만 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 38년을 돌고 돌아도 결국 제자리였던 거예요. 퇴직금 봉투를 숨기고 향수 냄새를 묻히고 돌아오는 남편. 제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평온한 잠자리였어요. 적어도 남편에게는요. 저는 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외출한 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평소에는 인터넷 검색도 잘 안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협의 이혼 방법이라고 검색했죠. 화면에 여러 정보가 떴어요. 가정법원에 가야 한다는 것, 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 숙려 기간이 있다는 것.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메모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법원은 전주에 있었어요. 익산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죠. 저는 이혼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프린터로 출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서류를 챙겼어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한테는 친구 만나러 전주 간다고 했어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관심이 없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전주로 향했어요. 차창 밖 풍경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혼 신청을 하러 가는 건가 싶었죠. 전주 가정법원에 도착했을 때는 10시쯤이었어요. 큰 건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64년을 살면서 법원에는 처음 와봤거든요. 안내 데스크에서 협의 이혼 접수처를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3층이라고 알려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처럼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젊은 부부도 있었고 중년 남자 혼자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협의 이혼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출력해온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어요. 신청인 김정희, 상대방 최동수, 혼인관계 존속기간 38년. 빈칸을 채워 넣으며 38이라는 숫자를 적었을 때 손이 또 떨렸습니다. 38년이요.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창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죠. 서류를 내밀자 직원이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작성이 잘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짚어줬습니다. 남편 서명란이 비어 있다고요. 협의 이혼은 쌍방 합의가 필요하니까 남편 서명을 받아와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동의가 필요하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남편 서명란. 그 빈칸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요.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가방 속 서류만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어요. 남편은 또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거실로 가서 남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 서류를 봤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을 거예요.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요. 여기 서명만 해달라고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를 집어들더니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종이가 허공에서 펄럭이다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늙은 여자가 어디 가서 뭘 하겠냐고 했어요. 64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집 나가면 굶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신이 들었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펴서 가방에 넣었어요. 남편은 뭐라고 계속 떠들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익산역 근처에 법무사 사무실이 있다는 걸 인터넷으로 알아뒀거든요. 버스를 타고 익산역으로 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젊은 법무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 법무사였습니다. 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협의 이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법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 이혼을 해야 한다고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재판 이혼 소장 작성을 의뢰했어요. 제 이름으로 처음 법적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서류보다 더 무거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재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법무사가 별거 기간이 재판에 유리하다고 조언해줬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통장, 도장. 그게 전부였어요. 38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가져갈 건 그것뿐이더라고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습니다. 제 형편에 맞는 곳을 찾아야 했어요. 혼인 기간 중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예정이었지만 당장은 제 돈으로 살아야 했거든요. 결혼 전에 모았던 적금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받은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죠. 결혼하고도 남편 몰래 조금씩 넣어뒀던 돈이었습니다. 총 1,500만 원 정도였어요. 세 번째로 찾아간 부동산에서 적당한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익산역 근처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제가 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집주인을 만나 계약했어요.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쓰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생긴 거예요. 64년을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이삿날 저는 혼자 짐을 날랐어요. 캐리어 하나라 금방 끝났죠.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을 때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방 크기는 6평 정도였어요. 작은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 바퀴, 자전거 페달이요. 하늘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곳은 제 공간이니까요. 집주인이 놓고 간 낡은 가구들이 있었어요. 냉장고, 옷장, 작은 책상. 저는 천천히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커튼을 샀어요. 하늘색 커튼이었죠. 작은 창문에 달고 나니 조금 더 집 같아 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병과 달걀 한 판을 넣었어요. 그게 제 첫 장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혼자 밥을 하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빨래를 했습니다. 38년간 누군가를 위해서만 했던 일들을 이제는 저를 위해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방 정리를 하다가 옷장 서랍 속에서 오래된 물건을 발견했어요.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낡은 테이프였죠. 전 집주인이 놓고 간 물건인 것 같았어요. 궁금해서 중고가게에서 카세트 플레이어를 샀습니다. 5,000원짜리였어요. 집에 와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죠.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테이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죠. 제가 어렸을 때 녹음했던 거였나 봐요.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 집에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반지하 방 한구석에 앉아서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며 울었어요. 테이프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녹음된 목소리, 잊혀진 추억들이요. 어딘가 서랍 속에 처박혀 있거나 곰팡이 핀 상자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오래된 테이프 복원 방법, 녹음 장비, 디지털 변환 기술, 하나하나 찾아보며 메모했어요. 유튜브에서 복원 영상도 찾아봤죠. 다음 날 아침 익산 중고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2층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카세트 덱을 샀어요. 3만 원이었죠. 녹음 케이블과 USB 변환기도 함께 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사용법도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집에 돌아와 장비를 연결했어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재생해보니 잘 되더라고요. A사 용지에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프린터가 없어서 손으로 직접 썼어요. 추억 복원해 드립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디지털로 변환해 드립니다. 첫 고객 무료. 이렇게 적고 제 전화번호를 적었죠. 동네 슈퍼마켓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였어요. 복지관 앞에도 붙이고 경로당 앞에도 붙였습니다. 손글씨라 삐뚤빼뚤했지만 정성껏 썼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가 있는데 들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죠. 안에 카세트 테이프 3개가 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꺼내 보이셨어요. 1995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녹음이었죠. 아내가 암 투병하던 시절에 목소리를 녹음했다고 하셨어요. 떠나기 전에 남기고 싶어 했던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런데 테이프가 낡아서 재생이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덱에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지지직, 지지직. 그러다 여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당신 나 없어도 잘 살라고, 제발 밥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내 목소리였을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할머니 목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어요. 녹음이 끝나고 저는 파일을 USB에 저장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5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첫 고객은 무료라고 전단지에 적었다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꼭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건 복원 비용이 아니라 고마움의 표시라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추억을 되살려드리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반지하 방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날 밤 생각했어요. 이 일을 계속해 볼까 하고요. 할아버지 이후로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입소문이 났는지 일주일에 두세 명씩 찾아왔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목소리, 옛날 결혼식 축사, 아이들 웃음소리. 저마다 소중한 추억을 담은 테이프를 들고 왔어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복원해 드렸습니다. 잡음을 제거하고 끊긴 부분을 연결하고 파일로 변환했죠. 손님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보궐료는 테이프 한 개당 2만 원을 받았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생활비로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한 달에 20개 정도 복원했으니까 40만 원 정도 벌었죠. 월세 30만 원 내고 나면 1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판 소식이 왔습니다. 법무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1차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전주 가정법원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재판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했거든요. 손에 쥔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테이프 복원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무료 강좌를 열었어요. 어르신들께 옛날 추억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원 서비스를 알렸습니다. 손님이 더 늘었어요. 반지하 방이 좁아서 복지관 회의실을 빌려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요. 복지관 측에서 무료로 내어줬어요. 복지관 관장님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환갑이 넘은 여자 관장님이었는데 제 사정을 아시고는 많이 도와주셨어요. 차라도 한잔 하라며 자주 커피를 타다 주셨죠. 6월 말이었어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가 며칠째 계속 내렸어요. 뉴스에서는 전국에 호우경보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익산도 비가 많이 왔어요. 하루 종일 주룩주룩 내렸죠. 그날 밤 저는 복지관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5분의 테이프를 복원하는 중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비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어요.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도 났습니다. 복지관 창밖을 보니 빗물이 도로를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는 게 보였죠.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테이프 상자를 챙기고 장비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익산 지역 침수 위험 경보, 저지대 주민 대피 권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사는 곳이 반지하였거든요. 급히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달렸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발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죠. 방문을 열었습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미 방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 속에서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테이프가 물에 잠겨 있었거든요. 손님들께 맡은 테이프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옷장 위에 올려뒀던 상자도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허리까지 잠긴 물 속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젖은 테이프를 하나씩 건졌죠. 40개가 넘는 테이프였습니다. 모두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물이 계속 차올랐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찼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간신히 계단을 기어 올라 밖으로 나왔죠. 비를 맞으며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테이프 상자를 안고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어요. 물이 빠진 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진흙투성이었어요. 가구는 다 망가졌고 장비도 물에 잠겨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복지관으로 갔어요. 관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테이프가 물에 잠겼다고 손님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관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연락해 주셨어요. 익산 MBC 라디오였습니다. PD님이 제 사연을 듣고 방송에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흘 후 라디오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생방송이었습니다. PD님이 마이크 앞에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고요.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후 반지하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고, 부모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우연히 발견했다고, 다른 분들의 추억도 지켜드리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장마 때문에 테이프가 물에 잠겼다고 말씀드렸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학생, 주부, 퇴직자, 젊은 직장인까지요. 익산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복지관 주차장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젊은 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다양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라디오를 듣고 온 분들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목이 메었어요. 사람들은 장갑을 끼고 물걸레를 들고 선풍기를 가져왔어요. 반지하 방으로 내려가 진흙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방바닥이 깨끗해졌어요. 한 대학생이 테이프를 하나씩 닦아줬습니다. 물티슈로 조심조심 닦아내더라고요. 주부님들은 선풍기를 돌리며 말려줬어요. 어르신들은 커피를 타서 나눠주셨죠. 하루 종일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점심때는 누가 김밥을 사왔어요. 다 같이 바닥에 앉아 먹었습니다.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끼리요. 하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힘들 때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이 낯선 사람들은 저를 위해 하루를 쓰고 있었어요. 오후 5시쯤 테이프 대부분을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건 5개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복원 가능한 상태였죠. 자원봉사자 한 분이 물었어요. 앞으로 어디서 작업할 거냐고요. 저는 아직 생각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반지하는 다시 못 쓸 것 같다고요.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수리에 한 달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복지관 관장님이 나서셨어요. 복지관 2층에 빈 방이 하나 있다고 거기를 작업실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월세도 받지 않겠다고요. 그냥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복지관 2층 빈 방을 청소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몇 분이 남아서 도와줬어요.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책상을 들여놓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대학생이 물었어요. 혼자 이 일을 하는 게 외롭지 않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알았다고요. 이혼은 외로움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문이라는 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오늘 배웠다고요.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는 일이 곧 제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복지관 2층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40개, 50개씩 테이프가 들어왔어요. 복지관 방이 좁아지기 시작했죠. 장비도 더 필요했고 테이프를 보관할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재판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2차, 3차 재판을 거쳐 9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 이혼 인용, 재산 분할 50%, 남편 명의로 된 예금과 퇴직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판결문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38년 결혼 생활이 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죠. 재산 분할금으로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했어요. 적금을 들까, 보험을 들까, 아니면 집을 알아볼까?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작업실을 만들어야겠다고요. 익산역 앞 거리를 걸어다니며 빈 가게를 찾았어요. 2층 집 상가가 하나 보였습니다. 1층은 오래된 서점이었고 2층은 비어 있었어요. 서점 주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2층을 빌리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죠. 계약서에 제 이름을 쓰는 순간 또 한 번 설렜어요. 제 명의로 된 두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옮기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벽은 연한 베이지색으로 칠했어요. 한쪽에는 책상을 놓고 다른 쪽에는 작은 소파와 테이블을 놓았죠.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집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나무판에 흰 글씨로 새겼습니다. 기억의 바느질.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찢어진 추억을 바느질하듯 한 땀 한 땀 꿰매는 곳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간판을 보며 뿌듯했어요. 시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했습니다. 상호명 기억의 바느질, 대표자 김정희. 제 이름 석자로 된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64세에 받은 명함이었죠. 10월 첫째 주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어요. 복지관 관장님도 오셨고 침수 때 도와줬던 자원봉사자들도 왔습니다. 라디오 PD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작은 다과회를 열었어요. 커피와 떡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축하한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70대 할머니가 젊은 시절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60대 아저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신잔치 영상 음성을 복원해 달라고 했어요. 50대 아주머니는 아들이 어렸을 때 부르던 동요를 찾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복원했습니다. 테이프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보였어요. 웃음소리에는 행복이, 울음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 멀리 떨어진 자식 이야기, 잊지 못할 첫사랑 이야기. 저는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우시기도 했어요. 30년 전에 떠난 아들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며요. 저는 그분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같이 울었어요. 작업실은 단순히 테이프를 복원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나누고 추억을 함께 되새기는 공간이었어요. 저도 위로받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손님들도 공감해 주셨거든요. 11월 어느 날 라디오 PD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방송이 반응이 좋았다며 후속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 다시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업실 소개도 함께 할 거라고 했어요.
PD님이 카메라맨을 데리고 작업실에 왔습니다. 간판을 찍고 실내를 찍고 작업하는 모습도 촬영했어요. 손님 한 분이 허락해 주셔서 복원 과정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작업실 소파에서 진행됐어요. PD님이 마이크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제 행복하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뭘까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래기국이 퍼졌다고 했던 그 사람 덕에 제 인생은 오히려 간이 맞아졌다고요. 오래 끓여야 제맛이 나는 걸 이제야 안다고요. PD님이 웃으셨어요. 좋은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화 문의가 더 많아졌어요. 익산뿐 아니라 전주, 군산, 김제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택배로 테이프를 보내오는 분도 있었어요. 바쁜 날들이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하고요. 어느 날 오후 서점 할아버지가 2층으로 올라오셨어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도 테이프가 있다고 하셨어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을 때 녹음한 거라고요. 아내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받아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댁에 넣고 재생했습니다. 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웃는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들으셨어요.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11월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기억을 살리는 하루였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제 삶도 함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64세에 시작한 새 인생이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오랜 결혼이 끝난 뒤 어떤 일을 하며 새 인생을 시작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64세에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퍼진 시래기국이 아니라 제대로 간이 맞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32년 직장 생활 끝내고 찾아온 건 낯선 아침뿐이었습니다. 그때 옛 동료가 말했죠. 러닝 모임 한번 나와봐. 그곳에서 만난 형광색 조끼의 밝은 여성 이지현. 그녀가 제안한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국입니다. 올해 63이에요. 평택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32년을 일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가 31살이었으니 제 인생의 절반을 그 차가운 창고 안에서 보낸 셈이죠. 새벽 5시 알람, 6시 출근, 영하 20도 방한복을 입고 하루 종일 재고를 확인하고 입출고 관리하는 일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말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나왔어요. 제 이름도 거기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섭섭했어요. 아직 몸도 건강하고 일도 할 만했는데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오래된 직원들을 정리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게 제 32년의 값어치였어요.
3월 첫째 주 월요일 출근하지 않는 첫날 아침이 왔습니다. 알람을 꺼놨는데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7시쯤 일어났습니다. 아내 박성희는 이미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근처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 식사 보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고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상을 차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뉴스를 봤죠. 그런데 밥맛이 없더라고요. 32년 동안 똑같이 먹던 아침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목이 메었는지 모르겠어요. 숟가락을 놓고 커피를 한 잔 끓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한 스푼, 설탕 반 스푼, 뜨거운 물을 부어 저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하나? 첫째 날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뉴스 보고, 커피 마시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또 저녁 먹고.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시계를 볼 때마다 아직 오후 2시, 아직 4시, 아직 6시였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똑같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누군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넷째 날 오전 저는 평소처럼 동네 슈퍼 앞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때 옛 동료 박정호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정호는 저보다 2살 어렸고 1년 전에 먼저 퇴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얼굴이 이상하게 밝아 보였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볼 때랑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정호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반가운 얼굴이었죠. 저도 담배를 끄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치면서 퇴직했다는 소식 들었다고? 요새 뭐 하고 지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 있다고 별로 하는 것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처음엔 그랬다고 집에만 있으면 몸 망가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새 러닝 모임 다니면서 완전히 사람 됐다고 말했습니다. 러닝 모임이라는 단어가 귀에 낯설었어요. 저는 평생 운동이라곤 회사 체육대회 때 줄다리기 한 게 전부였거든요. 정호 말로는 그 모임 절반이 50대, 60대라고 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동탄 호수공원에서 하는데 저도 한번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분위기도 좋다고 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대화를 끝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정호는 진짜로 제 번호를 물어보더니 자기 핸드폰으로 뭔가를 눌렀어요. 그날 저녁 핸드폰에 알림이 여러 개 떴습니다. 동탄 러닝크루라는 단체방에 초대됐다는 메시지였어요. 사람들이 사진도 올리고 운동 기록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0km 완주했다는 사람, 처음으로 5km 뛰었다는 사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대화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지현 리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밝은 말투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다음 모임 일정을 공지하고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형광색 조끼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나이는 5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금요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그 단체방을 또 들여다봤어요. 내일 아침 7시 동탄 호수공원 남문 앞에서 모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볼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가기는 먼데 아는 사람도 정호밖에 없고 운동은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조금 기다려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6시로요. 토요일 새벽 알람이 울렸어요. 평소처럼 5시에 눈이 떠졌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갈 곳이 생긴 느낌이었죠. 저는 옷장에서 오래된 운동복을 꺼냈어요. 한 10년 전에 샀던 건데 입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발장 구석에 있던 운동화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운동복을 입고 나오니까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나갔다 온다고 중얼거리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아내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동탄까지 가는 40분 동안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 그냥 운동 좀 하고 오는 건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마치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기분 같았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남문에 도착했을 때는 6시 50분이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5명쯤 됐을까요? 다들 운동복을 입고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볍게 뛰면서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그중 형광색 조끼를 입은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녀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며 다가왔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눈도 반짝였고요. 정호가 얘기했다면서 제 이름을 물었고 처음이라 떨린다고 하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면 된다면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첫 러닝 모임에 참여했어요. 호수를 따라 천천히 걷고 가끔 가볍게 뛰면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땀이 났고 다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옆에서 같이 뛰던 사람들이 힘내라고 응원해줬고 지연은 중간중간 속도를 조절해주면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사람들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도 따라갔죠. 그곳에서 지연은 다음 주 일정을 공지하고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달 춘천 마라톤 대회 나갈 사람 있냐는 얘기도 나오고 요즘 인사동 갤러리에서 좋은 전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다음 주 금요일 와인 모임 한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저는 그 대화들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냉동창고에서 일만 했던 제게 그런 세계는 텔레비전 속 이야기 같았거든요. 마라톤, 갤러리, 와인. 그런 단어들이 제 인생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끌렸습니다. 반짝이는 그 세계가 저를 자꾸 부르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올 때 지연이 제게 다가왔어요. 다음 주에도 나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나온다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럼 다음 주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후 1시쯤이었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좋았다고,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었다고요. 3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그 설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도 저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번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5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저는 벌떡 일어나서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지난주에 입었던 그 옷이요. 빨아서 말려놨던 걸 다시 꺼냈어요. 신발 끈도 단단히 묶고 가방에 수건이랑 물 챙겨 넣고 거울 앞에서 한번 보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번에도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현관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은 먹고 가냐고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괜찮다고 나갔다 와서 먹겠다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가 제게 뭔가를 물은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동탄으로 가는 길은 지난주보다 익숙했습니다. 창밖 풍경도 정류장 이름도 조금씩 기억이 났어요. 호수공원 남문에 도착했을 때는 6시 55분이었습니다. 지난주보다 사람이 더 많았어요.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도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지난주에도 왔었다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모임에서 일주일 전에 딱 한 번 본 사람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요. 그날도 호수를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걷다가 몸이 풀리면 조금씩 뛰는 거예요. 지연은 맨 앞에서 속도를 조절했고 뒤에서는 보조 리더 2명이 느린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저는 중간쯤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따라갔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니 3km 정도 됐대요. 지연이 모두 모이라고 손짓했고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모였습니다. 다들 땀을 흘리면서도 표정은 밝았어요. 지연은 오늘 처음 온 사람들 소개하자면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손을 들고 이름을 말했어요. 사람들이 박수쳐 주더라고요. 그 순간이 묘했습니다. 63의 나이에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말하고 박수를 받는다는 게요. 회사에서는 32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거기선 제가 그냥 김대리, 김과장, 김부장이었으니까요. 운동이 끝나고 카페로 갔습니다. 지난주 갔던 그 카페였어요. 이번엔 사람이 더 많아서 테이블 3개를 붙여서 앉았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사람들은 라떼도 시키고 스무디도 시키고 빵도 시켰어요. 지연은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서 다음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다음 주는 새벽 러닝이 있다고 했어요. 평일 수요일 새벽 6시에 모이는 거래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춘천 마라톤 대회에 단체로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풀코스는 아니고 하프코스, 그러니까 21km요. 관심 있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1km라니. 저는 겨우 3km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 수 있을까? 나도. 카페에서 나온 얘기들은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관절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닌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식이 결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퇴직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현역으로 일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 달랐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냥 같이 뛰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연은 중간중간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누가 말이 없으면 질문을 던지고, 누가 힘든 얘기를 하면 공감해주고, 분위기가 처지면 웃긴 얘기를 꺼냈어요. 그 사람은 타고난 리더 같았습니다.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자리를 정리할 때쯤 지연이 제 옆으로 왔어요. 커피 맛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음 주 새벽 러닝도 나올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온다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요새 어디 다니냐고요? 저는 러닝 모임 다닌다고 운동 좀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안한 것도 아니고 섭섭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그 주 수요일 새벽 러닝에도 나갔습니다. 이번엔 평일이라 사람이 적었어요. 10명 정도였을까요? 어두운 호수공원을 뛰는데 가로등 불빛이 물에 반짝였고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이번에도 맨 앞에서 달렸고 저는 뒤에서 따라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이번엔 카페 대신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은 이온 음료를 사서 마시면서 잠깐 쉬었습니다. 다들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지막에 저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지연이 물었어요. 퇴직하고 뭐 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게 전부라고요. 그러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그랬다고 했어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다 독립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러닝이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밝고 활기찬 사람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게요.
지연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람은 뭔가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늙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러닝 모임도 만들고 요새는 다른 것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뭘 준비하냐고 물었어요.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러닝 카페를 만들고 싶다고요. 운동 좋아하는 중장년층이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운동 얘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는 공간이요. 요즘 그런 데가 없어서 수요가 많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것, 그게 제게는 너무 먼 얘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진지했어요. 이미 장소도 알아보고 있고 사업 계획도 짜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지연이 말했어요. 혹시 관심 있으면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요? 투자도 좋고 운영 도와주는 것도 좋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퇴직금을 투자한다는 게 안전한 선택일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매일 집에서 커피만 마시면서 늙어가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다음 주 토요일 러닝이 끝나고 카페에서 저는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싶다고요. 그 카페 사업 말이에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면서 좋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자세한 계획서를 보여주겠다고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출근길이 생긴 것처럼요. 그 가벼움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연을 자주 만났습니다. 러닝 모임이 끝나고 카페에서 둘이서만 남아서 얘기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러닝 카페 사업 얘기였습니다. 지연은 노트북을 가져와서 사업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동탄 신도시 상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커피 머신 구입비, 월 운영비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총 1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지연이 5천만 원을 준비했고 나머지를 같이 투자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민했어요. 7천만 원이면 제 퇴직금의 거의 절반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건강 관심 많은 중장년층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업은 확실하다고요. 4월 둘째 주 수요일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열어서 7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창구 직원이 용도를 물었고 저는 사업 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한 번 더 확인하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연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했습니다. 송금 완료 문자가 왔을 때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곧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맙다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에 있었어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7천만 원을 보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지연과 거의 매일 만났어요. 상가 계약하러 갈 때도 따라갔고 인테리어 업체 미팅할 때도 같이 갔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게 됐어요. 동탄 맛집도 다니고 커피 공부한다면서 여러 카페도 돌아다녔습니다. 영수증이 쌓여갔어요. 카페에서 15,000원, 식당에서 3만원, 또 다른 카페에서 2만원. 제 카드로 계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연이 다음에 낸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이 정도쯤이야. 5월이 되면서 지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연이 갤러리 전시회 간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입장료 2만 원씩 냈고 끝나고 와인바에서 한잔했습니다. 그날 계산이 8만 원이었어요. 다음 주에는 마라톤 대회 참가비도 냈고 운동화도 새로 샀습니다. 지연이 좋은 거 신어야 부상 안 생긴다면서 추천해 준 거였어요.
20만 원짜리였습니다. 집에서는 말이 없었어요. 아내와 저는 점점 더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그게 전부였어요. 가끔 아내가 어디 다녀오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운동한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방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요. 안에 있던 통장이랑 카드 명세서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5월 말쯤 지연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상가 계약금이 좀 더 필요하다고요. 원래 계획보다 보증금을 더 요구한다고 했어요. 1,500만 원만 더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이미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더 넣는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결국 저는 또 송금했어요. 1,500만 원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혼자서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한 병을 다 비웠어요.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취한 채로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며칠 뒤 아내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거실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서재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서류철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2달 동안 쓴 모든 카드 영수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동탄 카페 15,000원, 식당 3만원, 갤러리 2만원, 와인바 8만원, 운동화 20만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도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4월 열흘 7천만 원 이체, 5월 28일 1,500만 원 이체, 받는 사람 이름 이지연.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서류철을 보라는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얼마나 자주 지연을 만났는지 모든 게 숫자로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서류철을 서랍 안에 넣고 잠갔어요. 열쇠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 든 건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무너지기 시작한 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그 서류철이 서랍에 들어간 뒤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었고 저녁에 들어오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어요. 밥상도 따로 차려졌습니다. 저는 혼자 상을 받아서 먹고 설거지도 혼자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6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내를 봤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고요.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고 싶다고요. 63년을 남보기 좋게 가족 위해서, 회사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 제 인생 좀 살아보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그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랍에 잠가뒀던 바로 그거요. 그리고 제 앞 테이블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놨어요. 저는 서류철을 다시 봤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영수증들, 이체 내역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뒤쪽에 새로운 서류들이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최근 며칠 동안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 잔액 내역이 있었습니다. 퇴직 전 1억 5천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5,5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2달 사이에 거의 1억 원이 사라진 거죠.
카드 사용 내역도 더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비, 커피값, 쇼핑, 문화생활 모두 합치면 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아내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4월 10일 이지현 계좌로 7천만 원, 5월 28일 이지현 계좌로 1,500만 원, 총 8,500만 원. 받는 사람 정보, 계좌번호, 은행명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아내는 그 서류처를 보라고만 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아내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핸드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아니, 본 게 아니라 그냥 켜놨을 뿐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아내가 돌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이혼 협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항목에는 남은 예금 5,500만 원 중 3천만 원은 아내에게, 2,500만 원은 저에게 배분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아파트는 아내 명의였으니 제가 나가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진짜로 이혼을 하게 되는구나. 35년을 같이 산 사람과 이렇게 끝나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도 자기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 서류 한 부씩을 들고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같이 갔지만 말은 나누지 않았어요. 버스에서도, 법원 복도에서도, 대기실에서도 서로 다른 곳을 봤습니다. 접수 창구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몇 가지를 물었어요. 협의 이혼이 맞는지, 재산분할 합의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저희 아들, 딸은 이미 30이 넘었으니까 자녀 문제는 없었습니다. 직원은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요. 한 달 뒤인 7월 초에 저희는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말없이 각자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도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2시간짜리 법원 절차로 끝났어요.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아내는 먼저 걸어가더니 버스를 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반대 방향 버스를 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63년 인생이 가방 하나였어요. 근처 고시원을 알아봐서 월세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3평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고시원 방에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문도 작고 책상도 작고 모든 게 좁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했다고 이제 자유롭게 됐다고요? 얼마 뒤 지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이제 자유네요. 축하해요.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축하라는 말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35년 결혼이 끝난 걸 축하한다고. 근데 제가 원한 게 이거였잖아요. 자유. 제 인생을 사는 것.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깜빡이었어요. 아파트 방에 있던 따뜻한 전등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 냄새도 생각났어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핸드폰을 다시 켜서 지연 문자를 봤어요. 이제 자유네요. 축하해요. 그 문장이 그토록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약속 장소인 동탄역 앞 카페로 갔습니다. 지연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밝던 얼굴이 아니라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상가 주인이 갑자기 계약금을 더 올려달라고 한대요. 원래 5천만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 동네 시세가 올라서 8천만 원은 내야 한다고 했답니다. 지금 안 내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지금까지 낸 돈도 날아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요? 제 통장에 남은 돈이 2,5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8천만 원을 구하냐고 물었어요. 지연은 은행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 명의로 신용대출 받아서 일단 계약을 완료하고 카페가 오픈하면 수익으로 갚아가면 된다고요. 저는 머뭇거렸어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해야 하나? 이미 8,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더 넣는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간절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다 의미 없어진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면서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신용대출 한도는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자는 연 12%였어요. 상담사가 용도를 물었고 저는 사업자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상담사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3천만 원을 대출받고 제 통장에 남아있던 2,500만 원을 더해서 5,5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알려준 새 계좌번호로 전부 송금했어요. 지연에게서 고맙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계약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딱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63년 인생이 0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었고 전화를 해도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 중이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만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러닝 모임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가는 토요일 아침 모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반갑게 맞아줬지만 지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오늘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일신만 됐어요. 러닝 모임 단체방을 확인했더니 이상한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이지현 님이 나갔습니다.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음만 들렸어요. 카카오톡 프로필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러닝 모임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지연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어요. 갑자기 사라졌다고 자기들도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고시원 방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지연의 문자 기록을 계속 읽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믿어달라는 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걸까요? 며칠 뒤 은행 앱을 확인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낯선 거래 내역들이 찍혀 있었어요. 현금 서비스 50만 원, 또 50만 원. 제가 한 적 없는 인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자 3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은행에 전화했더니 제 명의로 추가 현금 서비스가 실행됐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통장이랑 카드를 한번 지연에게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상가 계약할 때 서류 작업한다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 동안 맡겼었어요. 그때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었죠. 지연은 그걸 이용해서 추가로 돈을 빼간 거였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경위를 물었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러닝 모임에서 만난 것, 카페 사업 투자한 것, 돈을 송금한 것, 연락이 끊긴 것.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싸늘했어요. 자발적으로 송금한 거면 사기 입증이 어렵다고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또 드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럴 돈도 없었거든요. 8월이 되면서 저는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경비 일자리, 새벽 배송 보조. 이력서를 넣었지만 63이라는 나이가 걸림돌이었어요. 젊은 사람도 넘치는데 노인을 뽑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 박정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통화했습니다. 정호는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성희 씨 봤다고요? 아이들이랑 카페를 열었더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아니 이제 남이 된 사람이 카페를 열었다고요? 정호가 위치를 알려줬어요. 평택역 근처 주택가 골목이래요. 아들, 딸이랑 같이 작은 디저트 카페를 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간판에는 달달한 글씨체로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아내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손님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고 아들은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 다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유리창 밖에 서서 그 장면을 한참 봤습니다. 불빛이 따뜻했고 커피 향기가 밖까지 풍겨왔어요. 손님들도 몇 명 있었고 분위기가 아늑해 보였습니다. 그 안은 가족이었고 저는 창밖의 그림자였어요. 발걸음을 돌려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차가운 형광등, 삐걱거리는 침대. 제가 선택한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아내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제가 지연한테 돈 쓰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서류처를 만들고 아이들과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며칠에 한 번씩 그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유리창만 바라보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불빛이 켜진 창문을 보면서 한참 서 있다가 돌아오곤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웃는 모습, 손님들에게 커피 내려주는 모습,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한테는 너무 먼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8월 말쯤 저는 간신히 일자리를 구했어요. 동네 독서실 새벽 관리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독서실 문 열고 청소하고 학생들 출입 관리하는 거였어요. 월급은 80만 원. 고시원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40만 원 남았습니다. 그걸로 밥 먹고 교통비 쓰고 핸드폰 요금 내면 거의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 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게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독서실 학생들은 인사도 잘하고 가끔 간식도 나눠줬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나이 때 제 아이들도 저렇게 열심히 공부했었지. 9월 초 은행 대출이자 고지서가 왔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내야 했어요. 월급 80만 원에서 월세 40만 원, 이자 30만 원 내면 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밥값도 안 되는 돈이었죠. 저는 편의점에서 제일 싼 도시락을 사 먹고 커피는 믹스커피로 마시고 옷은 헌 옷만 입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요. 최소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적금이었어요. 매달 10만 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밥을 조금 덜 먹고 버스 대신 걸어 다니면서 아꼈어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그렇게라도 모아야 나중에 쓸 돈이 생기니까요. 10월 어느 날 독서실에서 청소하다가 학생 한 명이 두고 간 책을 봤어요. 자기계발서였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63세 나이에 통장 잔액 0원에 사기당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동탄 호수공원에 갔어요. 러닝 모임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산책하러 간 거였어요. 호수를 따라 걷는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지연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던 날, 사람들과 함께 뛰던 그때가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뭔가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진짜였을까요? 지연이 정말로 저를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을까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지연은 사라졌고 연락할 방법도 없으니까요. 경찰 조사도 별 진전이 없었어요. 피해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래요.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사람이 몇 명 더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저는 호수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물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러너들이 보였어요. 다들 건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랬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조차 없더라고요. 그날 오후 또 그 카페 앞을 지나갔습니다.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았어요. 젊은 커플도 있고 가족 단위 손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딸은 손님들과 밝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케이크를 자르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내는 제가 러닝 모임 다니고 지연 만나고 돈 쓰고 있을 때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이혼 후의 삶을요. 서류처를 만든 것도, 아이들과 상의한 것도, 카페 창업을 준비한 것도 다 그때였을 거예요. 저는 자유를 찾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도망친 거였습니다. 32년 직장 생활이 끝나고 빈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새로운 자극에 눈이 멀어서 지연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여준 반짝이는 세계에 현혹된 거였어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35년을 같이 산 사람, 새벽마다 밥을 차려주던 사람, 말은 없어도 제 옆에 있어주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뛰던 일상의 박자를요. 저는 러닝 모임에서 사람들과 함께 뛰는 게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같은 속도로 호흡한다는 느낌. 그게 좋았던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건 집에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은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찾던 거였는데 저는 그걸 버리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 했던 거예요.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자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늙어가고 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함께 뛸 사람을 잃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 퇴직하고 첫 일주일, 그 낯선 아침으로 돌아간다면요? 아마도 저는 러닝 모임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아내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뭐 하고 싶은 거 있냐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없냐고요.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야 해요. 새벽 독서실 관리하고 10만 원씩 적금 넣고 하루하루 버티면서요. 언젠가는 대출도 다 갚고 적금도 좀 모이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겠죠. 카페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아내의 얼굴이 자꾸 생각납니다. 지친 표정이 아니라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제가 옆에 없어도, 아니 제가 없어서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게 슬프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함께 뛰던 일상의 박자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박자는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것도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멈춰야 할 관계에 러닝은 없으신가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뛰어야 할 사람일지 모릅니다.